안녕하십니까. 저는 흡수 이공계 클래스에서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한국외대 ELLT 학과에 재직 중인 박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에 대한 이공계 클래스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순서는 먼저 음성인식 기술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다음 음성인식의 전망과 그 다음에 음성인식 기술 분야의 진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인식 기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AI 스피커나 아니면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이 음성인식이 많이 상용화되고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음성인식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음성인식 기술에 대한 연구는 지금부터 70년 전인 1950년대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벨 연구소의 오드레이라는 연구자가 숫자를 인식할 수 있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최초로 상용화한 그런 연구가 음성인식 기술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60년대에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러한 장치와 같은 이러한 슈박스라고 불리는 이 인식 시스템이 60년대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IBM에서 개발한 이 시스템은 숫자가 아니라 이제 16개의 영어 단어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벨 연구소의 존 피어스라는 그 연구자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동으로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데 인공지능 기술이 현재 이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몇십 년간에는 음성 인식에 대한 기술 연구도 정체를 겪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존 피어스 예상과는 다르게 70년대와 80년대에도 음성인식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는 음성인식 기술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0년대에 프린스턴 대학의 레니 바움이라는 수학자가 통계학적 모델링 인식 방법을 고안을 했고 HMM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이 음성인식에 사용이 되면서 인식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IT 기술들이 그렇겠지만 기술에 대한 발전이 있으려면 엄청난 자본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술들이 발전을 하는데 이 70년대에 미 국방부, 달파라고 불리는 미 국방부의 주도로 하에 세계 최초의 대형 음성인식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음성인식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됐고 또 기술적인 진보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CMU의 하피라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촉매가 되었고요. 이 하피 시스템은 1000개의 단어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인식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여러 벤처나 아니면 중소 연구소들이 연구 기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온 시기입니다. 드래곤 시스템스나 스피치웍스와 같은 음성인식 전문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85년도에는 커즈웨이라는 이 회사에서 최초의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프로그램, 우리가 음성인식을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합니다. 음성에서 텍스트 정보를 뽑아내는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하는데 반대로 텍스트 투 스피치는 음성 합성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음성 합성 기술을 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90년대는 음성인식 기술이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 시기입니다. 1990년대에 뉘앙스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이 회사는 음성인식 연구에서 상당히 그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드래곤 딕테이트라는 시스템이 이 드래곤사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소비자용 음성인식 제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출고 가격이 $9,000에 달하는 엄청난 고가의 제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드래곤사에서 이어서 Naturally Speaking이라는 또 연속 음성인식 제품. 연속 음성인식은 지금 그때까지는 이제 그 전까지는 단어를 인식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문장을 인식할 수 있는 연속 음성인식 제품을 최초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인식률은 분당 100단어의 인식을 할 수 있는 속도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98년도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는 그림은 기술 발전의 하이퍼 사이클이라는 거 불리는 그림입니다. 모든 그 기술들은 이렇게 시작될
시작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피크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정체기를 겪은 다음 어느 정체기가 이제 지나면 이제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고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제품이 출시되는 이런 형태로 기술이 발전합니다. 음성인식 기술도 90년대까지는 이렇게 정점을 찍다가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인식률의 어떤 성능이 답보가 되면서 성능이 이제 올라가지 못하면서 침체기를 겪은 이 시기입니다. 90년대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뭔가 성능이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2000년대에 음성인식 성능이 기술의 성능이 안정화된 가장 큰 계기가 된 기술이 바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딥러닝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는 음성인식 기술이 안정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HMM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확률 기반의 음성인식에서 이제 딥러닝 기반의 음성인식 방법으로 기술이 발전을 했고요. 그때 이제 70년대에 달파 국방부에서 지원했던 대형 프로젝트가 있었듯 그 2000년대에는 똑같은 미 국방부에서 칼로라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Cognitive Assistant that Learns and Organizes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자본을 투입한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때 이제 SRI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연구 단체가 주도를 해서 연속 음성 인식, 이 당시에 이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연속 음성 인식 기술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이 시리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시리는 애플에 들어가 있는 음성 인식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리는 회사 이름입니다. 그 SRI 인터내셔널 아까 90년대에 소개가 되었던 그 SRI 인터내셔널에서 독립한 자회사인 이 시리가 2007년도에 설립이 됐고 나중에 이제 애플에 합병이 되면서 애플에서 이 시리의 회사 이름을 따서 시리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후반에는 이제 구글 보이스라는 구글의 음성 인식 그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요. 이거는 구글에서 어떤 음성을 통해서 웹 검색, 웹 서치를 할 수 있는 최초의 상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에서 시리를 인수해서 시리라는 그런 가상형 음성 비서 시스템이죠. 음성 인식을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음성 인식 프로그램이 최초로 소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구글의 보이스 서치라는 이 엔진이 계속 안정화가 되고 이제 구글 나우라는 프로그램으로 소개가 되었고, 이 당시에 국내 그 웹 그 포털 사이트로 잘 알려진 다음이나 아니면 네이버에서도 음성 인식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대 중반쯤에 음성 인식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아마존에서 코타나와 에코라고 각각 불리는 음성인식 기반의 개인 비서 시스템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근에 많이 알려진 AI 스피커 형태의 음성인식 그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도 구글 홈이라는 음성인식 스피커를 출시를 했고, 국내에서 이제 KT라든지 SK텔레콤, 네이버, 삼성전자 이런 대부분의 그 잘 알려진 IT 대기업들이 각각의 자사의 AI 스피커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AI 스피커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사용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들도 많지 않고요. 그러면 왜 이 사용률이 적은 AI 스피커에 많은 자본들을 투입해서 대기업들이 제품을 출시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최근에 인공지능과 이제 음성인식이라는 키워드로 웹 검색을 하면 이러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의 첫 관문, IT 기업들이 음성인식 시장에 선점 경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간보다 똑똑하다, 음성인식 AI 비서 개발 경쟁. 그 다음에 이런데도 음성인식 AI가 사용처가 갈수록 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런 기사들의 제목처럼 이 AI 스피커를 IT 회사들에서 많이 출시를 하는 이유는 향후 가까운 미래에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면은 유명한 영화가 생각나죠.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이 자비스라는 개인 비서 로봇처럼 가까운 미래에 각 가정마다 이러한 그 음성 인식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로봇들이 보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IT 업체들은 이러한 음성 인식 그 AI 스피커를 이제 이러한 로봇들을 보급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로봇들을 이 시장을 로봇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품으로 AI 스피커를 경쟁적으로 이렇게 우후죽순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 보시는 그림은 음성 인식이 탑재된 기계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의 경우에는 90년대 후반에 폴더블 폰이라고 하죠. 폴더폰에서 이게 어떤 뭐 우리 집 하면은 우리 집으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이스 다이얼링이라고 하는데요. 보이스 다이얼링이 기능이 탑재된 이러한 스마트폰이 아니죠. 그때는 폴더블 폰이 가장 최초의 음성인식이 삽입된 음성인식 기술이 들어간 디바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러한 전화기들이 이제 음성인식에 할 수 있는 인식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2000년대 후반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에도 음성인식을 통해서 어떤 목적지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용화됐고,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구글의 음성 검색, 그 다음에 시리라는 음성 개인 비서 서비스, 그 다음에 로봇에서도 이제 음성인식을 통해서 사용자와 그 다음에 로봇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었고 2010년 후반부터는 이제 AI 스피커 현재까지 AI 스피커로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음성인식이 진화하고 있는 이런 디바이스들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그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인식 기술과 인공지능은 서로 이제 같이 발전을 해온 그런 두 가지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을 음성인식에 사용을 해서 탑재를 해서 음성인식의 성능이 계속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두 기술들은 서로 연관이 많은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음성 인터페이스가 왜 어떤 점이 좋은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음성인식이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지 연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성 인터페이스는 먼저 이제 내추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음성 인식도 이제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이 바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렉서블이라는 그런 장점은 사용이 편하고 그다음에 손과 발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음성 인식 디바이스를 구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피션시 측면은 이제 타이핑이나 아니면 손으로 쓰는 것보다 빠르게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효율성을 뜻하고요. 이코노미컬은 마이크나 스피커 같은 장치만 있으면 별도의 도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경제성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모트나 모바일 와이어리스의 특징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원격에 있는 그 음성인식 디바이스도 동작을 시킬 수 있다. 우리가 콜센터의 음성인식을 통해서 콜센터 상담을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커블이라는 특징은 이제 음성에는 언어 정보뿐만 아니라 화자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감정 정보 같은 비언어적인 정보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커블은 음성 인식을 통해서 여러 화자 정보나 감정 정보 같은 것도 다양한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음성 인터페이스가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은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이죠. 그리고 인공지능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 분야고요. 인공지능을 관련된 그런 연구 분야는 음성 인식과 이제 영상 처리, 영상 인식, 이미지 인식 이런 그 기술들이 가장 대표적일 텐데요. 영상이나 아니면 이미지 또는 텍스트 이런 정보들은 2차원, 3차원의 데이터입니다. 그에 반해서 음성은 1차원의 시간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이미지에 비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그 기술들의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훨씬 더 이렇게 적용을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용이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인식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음성인식에 적용을 했더니 인식률이 올라가더라라는 그런 특징이 보이면 다른 패턴 인식 분야 방금 말씀드렸던 이미지나 영상 처리, 영상 인식 이런 분야로 파급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또 음성 인식이 가지고 있습니다.
음성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입력되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출력되는 데이터의 관계에 따라서 음성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요약해 놓은 그림인데요. 음성 인식은 그러니까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입력이 음성이고 그 다음에 출력이 문장으로 출력되는 이런 형태가 음성 인식이고요. 반대로 입력을 텍스트로 문장으로 받아서 음성을 생성하는 출력하는 기술이 음성 합성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중요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 자연 언어 처리라는 기술이 상당히 또 음성 인터페이스에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음성 인식을 하면은 텍스트로 기계가 이제 번역을 하죠. 그러면 그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의도를 파악해서 사용자한테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문맥이나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이 자연 언어 처리입니다. 그래서 자연 언어 처리는 문장을 입력으로 받아서 새로운 문장을 출력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성 코딩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음성 인식을 할 때 음성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마이크로 들어가면 인식은 스마트폰에서 직접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원격에 떨어져 있는 인식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서 인식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옵니다. 그러려면 큰 용량의 음성 데이터를 이제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보내려면 그거를 이제 줄여서 압축을 해서 보내야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기술이 음성 코딩 기술입니다. 네, 대화형 음성인식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형 음성인식은 AI 스피커나 아니면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음성 대화형 그 음성 인터페이스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음성을 입력하면 맨 처음에 이제 음성 인식을 해서 텍스트 정보가 나오겠죠. 출력이 되면 그 텍스트에 담겨 있는 의도, 문맥, 의미를 파악해서 그 파악하는 과정이 이제 음성 이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음성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도인지를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답, 리스폰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대화 관리입니다. 대화 관리와 그 다음에 음성 이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 언어 처리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 언어 처리를 통해서 대화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텍스트를 이제 합성을 해서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음성으로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출력 생성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이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프로소디 운율 정보라고 합니다. 어떤 빠르기로, 어떤 높낮이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할지를 만들어내는 이 출력 생성부가 이제 음성 합성부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텍스트 정보를 음성 정보로 추출해서 음성 정보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음성 합성으로 합성음, 기계음이 나오면 그것이 이제 스피커로 나오는 그 대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을 구분을 하면 이건 이제 인식 단위에 따라서 네 가지 기술로 네 가지 그 종류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1990년대에 많이 사용됐던 음성 인식 디바이스들은 이 고립 단어를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휴대폰에서 우리 집 하면은 보이스 다이얼링으로 자동으로 걸어주는 다이얼링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고립 단어 인식은 말 그대로 단어 단위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단어 단위로 입력을 하면 그거를 인식해서 텍스트로 출력해주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핵심어 인식은 뭐냐면 문장 단위로 입력을 하면 그 중에서 미리 정의한 핵심어 키워드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 그거를 추출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라는 핵심어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중에서 학교라는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 핵심어 인식이고요. 연속 음성 인식은 우리가 흔히 지금 쓰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문장 단위로 입력이 되었을 때 그 문장 전체를 인식하는 형태가 연속 음성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유발화, 대화체 음성 인식은 연속 음성 인식은 문법에 맞는 문장만 입력을 받아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법 오류가 없는 문장만 인식할 수 있지만 자유발화 대화체 음성 인식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뭐 감탄사도 들어가 있고 문법에 맞지 않는 그런 그 음성까지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자유발화 대화체 음성 인식입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현재는 이제 연속 음성 인식까지 기술 수준이 진화를 했다면 앞으로는 이 자유발화 대화체 음성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거를 목표로 음성인식 기술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성인식의 과정입니다. 음성인식이 어떤 과정으로 음성 신호가 입력이 되었을 때 어떤 과정으로 인식 결과를 내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이 사각형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이 기술들이 어떤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음성 신호가 들어오면 음성 구간 검출이라는 모듈에서는 이제 우리가 입력된 신호를 모두 다 인식할 필요가 없이 음성 구간만을 검출을 해서 그 구간만 인식하면 되기 때문에 음성 구간 검출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써서 음성 구간만을 이렇게 추출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음향 분석 단계는 이 추출된 음성 구간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포함되어 있으면 잡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인식에 유용한 특징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과정이 음향 분석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인식 단위 분할 단계는 음성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인식하려고 하는 단위가 단어이면 단어 단위로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연속 음성 인식이면 이제 단어 단위로는 인식을 하지 않고 이제 음절이나 음소 이러한 단어보다 더 작은 단위 이거를 서브워드라고 합니다. 서브워드 단위로 인식을 해서 그것들을 분할을 하는 인식하기 위해서 인식 단위를 음절이나 음소 단위로 분할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인식 단계는 이렇게 분할된 음절 또는 음소들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단어나 이런 단위들을. 그래서 인식 단계가 가장 핵심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식 모듈에서 핵심인 기술들은 이제 패턴 정화법, 지식 기반 확률 모델, 신경 회로망 이런 여러 가지 패턴 인식 알고리즘 또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사용해서 인식 결과를 추출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에 사용되는 패턴 인식 방법, 방금 이 인식 단계에서 사용되는 이 패턴 인식 방법들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로도 많이 역사에서 패턴 인식의 종류들로 이렇게 많이 발전된 사용된 그런 대표적인 기술들인데요. 가장 초기에는 이 다이나믹 타임 와핑이라는 심플한 그런 기술들이 사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소프트 벡터 머신이나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확률 기반의 모델인 HMM, 그다음에 최근에는 신경 회로망이라고 불리는 딥 뉴럴 네트워크 이런 여러 가지 패턴 인식 기술들이 음성 인식 모듈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HMM과 DNN이 가장 이제 음성 인식 역사에서 음성 인식 성능을 이제 한 단계 진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HMM 기반의 음성 인식은 확률 모델을 이용한 통계학적 패턴 인식 방법이고, 음소나 단어 같은 이런 인식 단위에 따라서 훈련 또는 학습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음향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음향 HMM에 기반으로 한 음성 인식의 과정인데요. 이제 훈련이라는 과정을 먼저 거치면 각각의 어떤 데이터들을 모아서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특징을 추출한 다음 그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패턴에 따라서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각각의 단어 또는 인식 단위에 대한 모델을 만듭니다. 그걸 HMM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학습이 지나면은 이제 인식 단계에서는 입력된 어떤 음성 인식이 들어오면 이 모델들 중에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구축된 모델들 중에 어떤 모델과 제일 가까운지를 비교를 해서 가장 가까운 모델을 이렇게 인식 결과로 내는 방식이 HMM 기반의 음성 인식입니다. 그 다음 DNN 기반의 음성 인식은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사람의 뇌 신경망에서 뉴런이라고 불리는 신경 세포들이 뭔가 데이터를 정보를 전달하는 식으로 전달이 되는 형태를 모델링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N을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러한 딥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는 각각의 레이어가 있고 그 레이어 안에는 노드라고 불리는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는 어떤 그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되는 어떤 음성에서 특징이 들어오면 이 특징들을 각각의 레이어에 통과를 해서 마지막에 이제 어떤 노드와 제일 가까운지를 분석을 해서, 여기 마지막 노드에는 아까 HMM에서는 뭐 단위나 그 단어나 아니면 음소 단위로 모델링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DNN 기반에서도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오는 노드의 기준도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음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된 이런 음소나 단어들을 인식을 해서 그것들을 이어 붙이면 연속 음성 인식으로 문장이 형성되는 형태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DNN 기반의 음성 인식은 HMM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고 인식 성능이 좋은데요. 대신 이제 많은 연산량이 많이 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고 데이터도 많이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이 DNN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음성 인식의 성능 진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음성 인식 성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세로축이 에러 레이트입니다. 인식률이 아니라 그거 이제 오류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에러 레이트이 낮을수록 인식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90년대에 HMM이 인식률을 인식의 오류율을 거의 이제 90%에서 약 50%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역할을 했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 딥러닝 기술이 나오면 이 기술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20% 정도가 됐는데 오류율이 10% 안으로 오류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딥러닝 기술이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음성인식 분야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면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음성인식 과정에서 음성 구간 검출 부분이 제일 첫 번째 모듈이었죠.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음성 구간을 검출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그 자동차 안에 있는 음성인식기는 그 사용자의 그 목소리가 바로 그 근처에서 들립니다. 스마트폰하고 입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되는 신호의 특성을 보면 에너지가 커서 음성 구간을 쉽게 검출할 수가 있지만 가정에 사용되고 있는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AI 스피커에 직접 그 입을 갖다 대고 말하지는 않죠. 먼 거리에서 목소리를 입력을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입력되는 그 음성의 데이터의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음성 구간을 검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기술을 그러니까 Distant Speech Recogni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먼 거리에서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음향 분석 단계에서는 그 가정에서 들어오는 뭐 TV 소리라든지 음악 소리, 그다음에 사람들의 떠드는 이런 잡음 소리,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 이 잡음들을 줄여서 이제 노이즈가 이제 음성 인식 성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이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식 모듈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딥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패턴 인식 방법들을 사용해서 인식 성능을 올려야 되는 그런 기술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인식은 우리가 이제 영화 속에서도 음성 인식을 통해서 로봇과 얘기를 하거나 기계와 얘기를 하고 컴퓨터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앞으로 또 계속 이 음성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떤 기계를 디바이스를 구동시키는 그런 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하고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사람과 기계가 자유발화 대화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인간 기계의 인터랙션을 실현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이제 무제한 어휘, 제약이 없는 여러 종류의 어휘를 어떠한 잡음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한 대화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궁극적인 음성인식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이건 현재 음성인식이 진행되고 있는 음성인식이 서비스되고 있는 언어의 개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랭귀지의 수의 4%에 불과합니다. 4%가 아닌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이 음성 인식을 아직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여서 언어별로 이제 다른 소수 언어들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수준이 되려면 훨씬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음성 인식 분야의 진로를 말씀드리면 음성 인식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로 이제 두 가지가 많이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음성 인식과 관련된 학문들은 이제 컴퓨터 공학, 프로그래밍이나 알고리즘 패턴 인식을 배울 수 있는 컴퓨터 공학과 그다음에 신호 처리를 배울 수 있는 전자공학, 또 수학 여러 가지 학문들이 필요합니다. 음성 인식, 인공지능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음성 인식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컴퓨터 공학이나 전자공학, 수학과 관련된 학부 과정을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 과정에 진학을 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인공지능 실험실이나 음성 언어 처리 실험실에서 석사나 박사까지 학위를 하면 이제 전문적인 어떤 음성인식 전문가로서 소양을 갖추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외대의 경우에는 ELLT, 제가 소속해 있는 ELLT 학과에서도 음성 인식이나 아니면 언어 데이터 처리, 자연어 처리 이러한 공부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 분야를 이제 연구를 하면 상당히 다양한 그런 진로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삼성전자나 LG전자, 네이버 이러한 굵직한 IT 회사들이 다 음성인식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체로 진출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틀이나 아니면 키스토어 같은 국내를 대표하는 정보통신 부분을 대표하는 연구소에 취업을 해서 연구자로서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교직 대학원 박사까지 졸업을 하고 이러한 실험실을 꾸려서 교수 과정으로 진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진로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흡스 이공계 클래스 인공지능과 음성인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